집을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5억 원을 넘어선 지금 3040세대가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출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서울 고가 아파트 증여 2천여 건을 전수 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거 우리 집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 오늘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증여를 했느냐가 아니라 증여 뒤에 돈이 어떻게 흘렀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 한 줄입니다. 대출이 막히면 증여가 늘고 증여가 늘면 검증도 더 촘촘해집니다. 먼저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집값 숫자가 너무 큽니다. 민간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권은 물론이고 마포 용산 성동 같은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가격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3042채가 많은 문턱은 더 높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금은 부족한데 대출은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지난해 10월의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핵심은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 지역 운영 방식 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빌려서 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게 증여입니다. 실제로 법원 등기 통계 기준으로 서울에서 증여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지난해 12월 2047건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거래는 줄고 증여는 늡니다. 이 대비가 지금의 공기를 보여줍니다.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1만 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000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1,000건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거래가 줄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조사할 대상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남는 인력으로 무엇을 할까요? 증여를 봅니다. 세수는 확보해야 하는데 거래가 없으니 증여까지 확대해 제대로 조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세금 변수도 겹칩니다. 다주택자들이 민감하게 보는 것이 양도세 중과 유예입니다. 현재 유예 기한은 5월입니다. 정부는 연장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불확실하면 사람은 안전한 선택을 찾습니다. 매도 대신 증여를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무법인 리치의 이장원 대표 세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3040세대는 증여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 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 때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다 받으면 양도세는 3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 2억 원대로 뛰고 3주택자 중과세까지 얹으면 5억 9천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4억 원이지만 연부연납으로 5년간 6조각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하면 자녀에게 주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세무사는 10억 원 내외 아파트라면 증여를 권하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도 합리적인 편이고 현 가격이 10억 원 내외면 가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살만한 지역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30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 부담이 커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8%, 10%씩 지분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평균가 6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서 많이 보이는 풍경입니다. 여기까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대출은 좁아지니 증여가 늘고 부모는 매도보다 증여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움직였습니다. 2025년 12월 국세청은 강남 사구와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을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증여 과정의 전후까지 들여다본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증여세를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생활이 조사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세금을 냈는데 그 뒤에 일상까지 검증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증여 자체보다 증여 전후의 돈의 흐름을 본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도 냈고 취득세도 냈습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사람이 본인 소득은 대출 상환에 쓰고 생활비는 부모 카드로 해결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비과세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피부양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자녀가 경제 능력이 있는데 부모 카드를 쓰는 경우는 증여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카드 내역만 살펴봐도 됩니다. 3년간 연 2천만 원씩 결제하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부모 카드 내역이 그만큼 늘어났다면 자명한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무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는 세무서에서 파악하더라도 추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추징하지 않는다고 가액을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금세 2억에서 3억 원씩 쌓이게 되고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추징당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까지의 핵심 한 문장입니다. 증여는 늘었지만 국세청은 전후 흐름을 본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증여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증여가 부의 이전이 아니라 부의 은폐로 쓰이는 순간입니다. 국세청이 공개 브리핑에서 보여준 방향을 보면 딱 6가지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하나씩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부담보증여처럼 보이는데 생활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대출 원리금은 본인 소득으로 갚는다고 했는데 동시에 연간 수억 원대 카드 사용, 유학비, 해외여행비가 나오면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를 묻겠다는 겁니다. 이 지점입니다. 둘째, 가족법인 우회입니다. 아파트를 가족법인에 증여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식으로 감정평가를 피하려는 시도를 정밀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은 사택인데 실제 거주는 자녀입니다. 이런 식의 불일치가 포인트가 됩니다. 셋째, 조부모를 끼운 세대생략 위장입니다. 증여세 취득세 낼 현금을 조부가 준 것으로 신고했는데 조부에게 자력이 없다면 실질은 부모 돈으로 보겠다는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세금을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세무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결국 부모 돈이 조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된 것이고 부동산 단체 대화방 등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수법인데 이 역시 검증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넷째, 쪼개기 증여입니다. 감정평가 기준을 피하려고 나눠 증여하는 방식도 정밀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섯째, 대납입니다. 미성년자나 자금 조달 능력이 약한 사람에게 증여한 뒤 증여세 취득세뿐 아니라 보유세까지 부모 조부모 찬스로 해결하는 흐름을 빈틈없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여섯째, 차용증 위장입니다. 무이자로 부모에게 빌려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세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자율을 설정하고 꾸준히 이자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대전제는 이자를 갚을 자녀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능력이 안 된다면 대출이 아닌 증여로 봅니다. 또 이자 지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것입니다. 이 세무사는 또 다른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증여자의 소득도 유심히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사 부부가 10년간 50억을 벌었는데 부동산 자산만 300억 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투자를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소득에 비해 자산이 과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전문직 부부가 과거 현금 매출을 누락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큰 흐름이 보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경로가 막히고 집값은 높아지고 증여는 늘고 그 증여가 정상적인 이전인지 편법인지 가르는 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규제는 지정 범위가 바뀔 수 있고 세무 검증은 방식을 따라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무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11호 대책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지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 동탄, 남양주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발표 후 거의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계획을 짜면 늦습니다. 또 증여 조사는 훨씬 더 강화될 거라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부동산 증여나 상속도 실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핵심한 문장입니다. 증여는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세무 당국이 보는 건 행위보다 흐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증여는 더 자주 등장합니다.
둘째, 국세청은 증여 자체가 아니라 증여 전후의 자금 흐름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급하게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기록으로 설명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 세무사는 증여뿐 아니라 상속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 재산을 언급하는 게 금기시돼 있지만 예비 상속인끼리 미리 의논하길 권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상속세가 10억 원이고 자녀가 셋이라면 이를 어떻게 부담할지 계획을 세운 뒤 미리 돈을 모아야 합니다.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갑자기 상속 문제가 터지면 자녀 간에도 어떤 사람은 팔지 말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처분하자는 등 의견이 갈립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라 누가 세금을 낼 건지 얼마만큼 부담할지 미리 얘기를 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곧 설날이 오니 가족이 모였을 때 얘기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상속 관련 소송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중 2천만 원 이하를 놓고 다툰 경우가 50%, 1억 원 이하는 80%입니다. 아파트 하나로도 완전히 남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이 세무사는 말했습니다. 상속자 연령대는 대개 80대인데 그들의 자녀는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직업을 잃기도 하는 연령대라 돈 한 푼이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상황이 닥쳤을 때 관계를 해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가족 안에서 상속과 증여를 대화로 꺼낼 수 있는 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 관계입니다. 증여는 법적 절차지만 그 뒤에 남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족이 모였을 때 감정 상하지 않게 꺼내는 질문 5개, 그리고 증여 상속에서 자주 놓치는 서류 흐름을 뉴스처럼 하지만 이야기처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